이 김장, 이제 너희 건 아니야. 새벽 서리빨이 내린 마당, 김치소 냄새가 진하게 번졌습니다. 빨갛게 물든 장갑, 소금물에 배추가 드르륵, 옥자 여사의 손끝이 떨렸죠. 친정의 200폭이요. 그 한마디에 피처럼 버무린 정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부터 홀로 버무린 350폭이 김치통은 산처럼 쌓였지만 마음은 텅 비었죠.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양념 속 인내가 스르륵 녹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늘 이 집 김장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100배로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옥자 여사의 집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칼날 같은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죠. 옥자 여사는 두툼한 손바지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쌓인 350포기 배추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묵직한 배추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 반으로 가르니 속이 꽉 찬 노란 배추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고소하고도 쌉쌀한 배추 향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손가락이 시려왔습니다. 몇 번인가 장갑을 벗고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죠. 5년 전 남편 민철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 새벽은 활기찬 전쟁터였습니다. 민철은 큰 배추를 척척 옮기고 옥자 여사는 그 옆에서 배추를 다듬었죠.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웃음꽃이 피어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련한 추억이었습니다. 올해는 민철의 오죽이었죠. 옥자 여사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듯 했어요. 여보, 올해 김치도 맛있게 담가 볼게요. 홀로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썰고 찹쌀풀을 쓰는 온종일 이어질 고된 노동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어깨가 뻐근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 준혁 부부가 오늘은 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작년처럼 외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희망은 씁쓸한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밀려오는 쓸쓸함에 옥자 여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김장 전날 옥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무심하고 건조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옥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일 김장인데 혹시 너랑 혜원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배추가 많아서 혼자 하기 버겁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자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어 들려온 준혁의 목소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혜원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바쁘다는 건성 답변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목이 칼칼했죠. 하지만 준혁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김치 다 담그시면 저희가 빨리 가서 받아올게요. 혜원이 친정에서도 김치 맛있다고 아주 기다리시거든요. 좀 넉넉하게 담가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말에 옥자 여사의 가슴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김치를 받아갈 생각뿐인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옥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콧잔등이 시큰거렸죠.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작년 김장의 기억이 옥자 여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날도 준혁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었죠. 옥자 여사는 홀로 400포기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썰고 양념을 버무려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된 노동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시큰거려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었죠. 그때도 혜원은 김장이 끝나자마자 전화해서는 어머니, 김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친정 엄마가 기다리세요라며 독촉했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김치만 바라는 며느리의 태도에 옥자 여사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밤새도록 베개가 축축해질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버무릴 때마다 작년의 고통과 서러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칫소의 매운 기운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것은 눈물과 뒤섞여 더욱 뜨거웠죠.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 민철의 유언은 옥자 여사의 삶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기 직전 민철은 쉰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재개발 부지에 있는 그 땅 50억 원짜리 그거 꼭 준혁이한테 주시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요. 그때 민철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 유언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유언은 옥자 여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혜원은 만날 때마다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묻고 상속 문제에 대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준혁 또한 어머니의 건강이나 안부보다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땅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척하는 걸까? 옥자 여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탐욕이 눈에 선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번민에 잠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김칫국물이 손에 닿았지만 마음속의 냉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옥자 여사의 생일 잔치날도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도 아닌데 굳이 호텔 뷔페에서 하자며 혜원이 우겨서 비싼 돈을 들였죠. 그래도 아들 내외가 함께하는 자리이니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부부는 잔치 시작 시간을 훌쩍 넘겨 늦게 나타났습니다. 옥자 여사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옥자 여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어머, 우리 아들 내외가 좀 늦었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지만
친구들의 시선 속에는 비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건성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내뱉고 혜원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30분 만에 준혁은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라며 일어섰습니다. 옥자 여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죠.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 여사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베개가 축축해지다 못해 차가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칫솔을 버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김칫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박 여사 소식은 옥자 여사의 가슴에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넘겨주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죠. 이제 박 여사는 자식들에게 쫓겨나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옥자 여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자 박 여사의 비극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치 한 포기에도 계산적인데 하물며 50억 원짜리 땅이라면 옥자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배추를 놓쳤습니다. 배추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옥자 여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자신만은 박 여사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죠. 김장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인 마당에서 옥자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김장을 거의 마무리하던 중 옥자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손에 묻은 양념을 대충 닦아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혜원의 목소리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잘 돼가세요? 친정 엄마가 김치를 너무 기다리셔서요. 넉넉히 좀 챙겨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이제 50억 원 상속 문제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대요. 혜원은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노골적으로 김치와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죠. 김장으로 지친 몸은 더욱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까지 박 여사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했던 마음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옥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준혁 씨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집을 넓혀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 노후야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시고요. 뻔뻔한 며느리의 말에 옥자 여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옥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화기를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김장이 절정에 달했지만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자 여사는 갓 버무린 김칫솔을 배추 사이사이에 정성껏 채워 넣으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옥자 여사는 땀으로 얼룩진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지금 공항이에요.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옥자 여사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었던 핑계였죠. 옥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고된 김장 노동을 외면한 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변명 뒤에 숨겨진 무관심이 옥자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뜨거운 눈물이 김칫소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마당에서 옥자 여사는 더욱 고통스럽게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는 손길은 느려졌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냉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아들을 향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난 오후 늦게서야 준혁과 혜원이 도착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모습은 김장 마당의 흙먼지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준혁은 대충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건성으로 인사했고 혜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온 듯한 그들의 태도에 옥자 여사는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다 됐어요? 준혁은 땀으로 얼룩진 옥자 여사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김치 더미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허탈했습니다. 콧잔등이 시큰거렸죠. 가슴이 저릿저릿 아팠습니다.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다 됐단다. 이제 씻고 밥 먹자. 하지만 그들은 밥을 먹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혜원은 김치통들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습니다. 마치 김치 공장에 온 손님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옥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는 찬 바람만 쌩하니 불어왔습니다. 혜원은 김치 더미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가 김치를 200폭이나 부탁하셔서요. 저희가 가져갈 김치통도 따로 준비해 왔어요. 혜원은 마치 김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죠. 350포기 김장을 홀로 담그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데 200포기를 친정에 가져가겠다는 말은 옥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0포기나? 옥자 여사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혜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김치가 워낙 맛있으시다고 소문이 나서요. 지난번에도 친정 엄마 친구분들이 다 극찬하셨거든요.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말에 옥자 여사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옥자 여사는 애써 참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나지막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힘든 김장 노동을 외면한 채 김치 운반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기 차에 실을까요? 혜원이 차에도 좀 싣고요. 그는 김치통을 옮기는 데만 신경 쓸 뿐 옥자 여사의 피곤한 얼굴이나 쑤시는 어깨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김치 맛을 트집 잡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치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좀 덜 넣으신 것 같고요. 혜원의 말에 옥자 여사는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애쓴 정성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혜원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통을 나르는 데만 집중할 뿐이었죠. 아들의 냉담함과 며느리의 무시 속에 옥자 여사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옥자 여사가 아닌 오직 김치만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옥자 여사는 차가운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200포기 김치를 싣고 떠난 후 옥자 여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는 김장 더미의 잔해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 김장 더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흐느낌이 마당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자신을 위한 김치 150포기는커녕 오직 자식 내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옥자 여사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어. 결심의 불꽃이 옥자 여사의 눈 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김장 마당에서 옥자 여사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 심장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이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옥자 여사의 낡은 가구를 보며 어머니, 이런 건 좀 바꾸셔야죠 라며 대놓고 무시했던 일. 결혼 후에는 어머니, 친구들 만날 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드셔야죠 라며 카드 값을 요구했던 일.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옥자 여사를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험담했던 일까지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원은 한 번도 옥자 여사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명예만을 좇는 사람이었죠. 옥자 여사는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힘들까봐 며느리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수 같은 말과 무시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김장 마당에 흩어진 배춧잎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옥자 여사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항상 혜원 편만 들었습니다. 혜원이 옥자 여사에게 무례한 말을 할 때마다 준혁은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다고 몰아붙였죠. 혜원이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예요 라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때마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직 며느리의 편의만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옥자 여사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산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유언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의 비극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옥자 여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처분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옥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장날의 서운함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집에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준혁아, 주말에 시간 좀 내서 집에 올 수 있겠니? 어머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좀 있단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김장 얘기하시려는 거죠? 저 바빠 죽겠는데 꼭 그렇게 지난 일을 들춰내셔야겠어요? 옥자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애써 숨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라니 어머니는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정말 터놓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하지만 준혁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주말에 혜원이랑 잠깐 들를게요. 근데 너무 길게는 못 앉아 있어요, 어머니.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가 과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말, 준혁 부부가 옥자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애써 침착하게 김장날의 서운함과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토로했습니다. 준혁아, 혜원아, 어머니가 너희에게 서운했던 일이 많았다. 특히 김장날 너희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했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는 아는지 모르겠구나. 준혁은 옥자 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얘기냐고요.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혜원이도 몸이 안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매번 과거 일 들춰내면 어머니만 힘드세요. 이어 혜원까지 합세해 옥자 여사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항상 저희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에게 너무 의존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혜원의 말에 옥자 여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옥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희와 할 이야기는 없구나. 옥자 여사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아들 내외의 무심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옥자 여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단단한 마음이 옥자 여사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옥자 여사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재개발 부지 땅을 매각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옥자 여사의 단호한 결심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옥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돌멩이가 박힌 듯 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남은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듯한 시원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옥자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뜻한 햇살이 옥자 여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옥자 여사는 절친 김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자는 옥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자야, 정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게 맞아. 미자의 전폭적인 지지에 옥자 여사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해외에 사는 딸 이서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동안 오빠 내외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제가 늘 엄마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영의 말에 옥자 여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친구와 딸의 지지는 옥자 여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전화기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박 여사의 비극적인 근황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는 멸시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조차 없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에 옥자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옥자 여사의 매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감은 사라지고 단호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옥자 여사는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속은 뜨거운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지만 옥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옥자 여사가 땅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준혁 부부에게 금세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노발대발하며 옥자 여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혜원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땅을 판다고요? 그게 아버지 유언인 줄 모르세요? 준혁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혜원도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노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모실 거라 생각하셨어요? 땅 팔아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혜원의 뻔뻔한 말에 옥자 여사는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제대로 모셨더냐?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준혁 부부는 옥자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옥자 여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은 옥자 여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명절, 준혁 부부가 재산 상속을 요구하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옥자 여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오직 상속 문제에만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에 옥자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땅은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준혁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혜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져요. 저희도 어머님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혜원의 말에 옥자 여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땅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 말에 준혁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운함을 털어놓으며 옥자 여사는 단호히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오직 돈만을 탐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제 너희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옥자 여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옥자 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땅을 담보로 거액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 땅을 받지 못하면 저는 파산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준혁의 필사적인 절규가 옥자 여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죠.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옥자 여사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나를 이용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옥자 여사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혜원도 옆에서 울부짖었지만 옥자 여사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파산 위협에도 옥자 여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옥자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준혁의 절규에도 옥자 여사는 흔들림 없이 변호사가 내민 사회환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에 힘을 주어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땅 매각 및 사회 기부 의사가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옥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 부부는 옥자 여사의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밖에서 불어왔지만 옥자 여사의 마음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입금된 50억 원은 옥자 여사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10억 원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개선과 복지 기금으로 5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거스르는 대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5억 원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해외에서 늘 자신을 지지해준 딸 서영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5억 원으로는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옥자 여사의 통 큰 결정에 모두 놀랐습니다. 친구 미자는 옥자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자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놓다니. 옥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도, 그들의 탐욕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을 비추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여 평온하고 품격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았죠.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서영과 손주들은 자주 옥자 여사를 찾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옥자 여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찾아온 준혁 부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혜원도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자 여사는 단호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비추었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었죠. 옥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